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시아버지에게 매일 특별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로 보였던 그녀였지만 사실 그 차에는 은행잎이 들어 있었죠. 건강차가 아니라 서서히 독이 되는 차였습니다. 왜 그녀는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묵히 그 차를 마셨을까요? 12년 전 한 여고생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복수극. 하지만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뒤틀린 운명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기막힌 사연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가을 부산 해운대의 한 작은 서점에서 박준호는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바다와 책이라는 이름의 서점은 해변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창가에 혼자 앉아 책을 정리하고 있던 이소영의 모습은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스타트업 투자 미팅을 마치고 우연히 이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이혼 후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지만 책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공간의 평온함에 이끌렸습니다. 서점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책을 정리하던 소영이 고개를 들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차분한 미소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IT 관련 서적 코너가 어디에 있나요? 2층 왼쪽 끝 서가에 있어요. 올라가시면서 조심하세요. 계단이 조금 좁거든요. 준호는 2층으로 올라가며 서점의 아늑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곳곳에 놓인 관엽식물들과 창가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IT 서적 코너에서 몇 권의 책을 고르던 중 그는 실수로 높은 선반의 책들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 책 몇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에 놀란 소영이 급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아니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책들을 주우며 연신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르다가 혹시 책이 손상된 건 없을까요? 소영은 가볍게 웃으며 함께 책을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오히려 손님이 다치셨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는 어쩐지 그 목소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서점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네, 3년 전부터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소영의 눈에는 서점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일에 치여서 이런 여유로운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1층 카페 공간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소영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혼 후에 상처받은 마음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태예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소영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도 3년 전에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소영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지만 준호는 그것이 단순한 이별의 아픔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처음 만났지만 당신과 있으면 정말 편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를 만난 건 정말
운명 같은 느낌이에요. 소영의 마지막 말에는 준호가 알아차릴 수 없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2년 전부터 박태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아들인 준호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서점을 찾았습니다. 소영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의 마음속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도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준호의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는 몰랐습니다. 소영의 미소 뒤에 숨겨진 12년간의 계획과 복수심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친한 친구 최은지에 대한 그리움과 박태수에 대한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운명처럼 다가온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2달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준호의 친구들은 모두 너무 성급하다고 말렸지만 준호는 소영과의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결혼해도 괜찮은 거야?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잖아. 대학 동기이자 보안업체를 운영하는 강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사실 난 소영이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이혼 후에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준호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본 민석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부산 수영구에 살고 있는 아버지 박태수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수긍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아버지는 괜찮다. 그런데 어떤 분인지는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그렇게 세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고 12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의 날 준호의 집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넓은 아파트는 준호가 스타트업 성공 후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소영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고 박태수는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디서 자라셨나요? 태수의 첫 질문에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자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요. 부모님은 뭘 하시고? 태수의 질문이 이어지자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답변을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태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통영, 교통사고, 아버지라는 단어들이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곧 평소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집은 넓었고 태수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지내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영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태수를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혈압약과 관절약을 챙겨드리는 모습은 준호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태수가 좋아하는 전통차를 끓여드리며 하루 일과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준호는 아내의 효성에 감탄했습니다. 이혼 전 아내는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영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영은 태수의 방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용하는 약들의 종류와 용량, 일상 습관, 그리고 과거의 흔적들까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은 서점에서 가져온 특별한 허브차를 준비했습니다. 은행잎으로 우린 차였는데 건강에 좋다며 정성스럽게 우려냈습니다. 아버님, 이 차가 혈액순환에 정말 좋다고 해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차의 향이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불안한 느낌을 주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거절하지 못하고 차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준호는 아내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영이 은행잎의 특성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은행잎은 적당량 복용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소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는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낮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첫 단계 시작. 12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일과표,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그리고 2012년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2012년 7월 15일, 비 오는 날 오후 7시 30분. 가해자 박태수 당시 56세, 피해자 최민우 당시 45세, 목수, 동승자 최은지 당시 15세, 고등학교 1학년. 은지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함. 수첩의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은지는 아버지 사망 2년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살. 유서에 남긴 마지막 말, 미란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라도 꼭 끝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소영, 아니 김미라는 그때의 기억을 또렷이 떠올렸습니다. 은지의 장례식 날 그녀는 관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절친한 친구의 복수를 대신 이뤄주겠다고. 한편 태수의 방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노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소영이 준 차를 마신 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를 그녀가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 슬픈 눈빛 그리고 통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미묘한 표정 변화. 태수는 침대맡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2년 전부터 써온 참회록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이 수첩에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를 적어왔습니다. 오늘도 최민우 씨와 그 딸 은지를 생각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조심했다면,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텐데, 은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나는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다. 최민우 씨의 친구 딸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김미란. 은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아이가 이제 내 며느리가 되었다. 이것도 운명인가? 태수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와 같이 밝은 미소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차갑게 계산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태수도 아직은 그 사실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사람의 뒤틀린 운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년 전에 비극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복수의 사슬이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부엌에 서서 은행잎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교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서 말린 은행잎을 꺼내 정확히 측정하고 물의 온도를 확인한 후 천천히 우려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소영은 태수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오전 7시에 일어나 30분간 라디오 체조를 하는 것, 아침 식사 후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 그리고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을 관찰해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차 준비했어요. 태수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옷도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태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쓴맛이 예전보다 강해진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소영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고 그 안에는 태수의 매일매일 변화하는 상태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자 소영은 금세 다정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아버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지 않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다. 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준호의 눈에는 아버지의 변화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활기찼던 태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기운 없고 창백한 노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스타트업 사무실로 출근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태수의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태수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소영이 준 차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입맛에 안 맞으신가요? 태수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차를 왜 이렇게 자주 주는 거니?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다정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건강에 좋은 차예요. 아버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뻗어 차를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소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승리감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갑자기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소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지만 내심 차가운 관찰자의 눈으로 태수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래. 하지만 태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태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부엌으로 돌아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늘의 관찰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11월 15일. 상태 구토, 복통, 안면 창백, 식은땀. 복용량 4g, 평소보다 1g 증량. 진행 상황 예상보다 빠른 반응. 간 기능 저하 징후 뚜렷함. 다음 단계 용량 유지, 지속적 관찰 필요. 저녁 준호가 퇴근했을 때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긴장된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편찮으신 것 같아서 일찍 누우셨어.
오후에 갑자기 속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 준호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방으로 향했지만 소영이 그를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께 연락해 볼게.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당신 덕분에 많이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며느리를 둔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실까. 소영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태수의 방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태수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준호는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고 소영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계획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태수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간 기능 저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환자분의 간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평소에 음주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술을 거의 드시지 않아요. 준호의 대답에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이나 특정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준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소영의 가방에서 우연히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수첩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은지야, 이제 끝이 보인다. 12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다. 준호는 수첸을 빠르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영이 복도 끝에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아내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병실 옆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진정제를 맞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소영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수첩에서 본 이상한 문장들이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마음으로 12년의 기다림이라는 문구가 특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소영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소영은 자신의 방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준호가 본 것보다 훨씬 자세한 기록이 담긴 진짜 계획서였습니다. 최종 목표, 박태수의 완전한 몰락. 방법, 서서히 진행되는 간 손상으로 인한 자연사 위장. 예상 기간 3-6개월. 현재 진행률 40%. 주의사항, 준호가 의심하지 않도록 완벽한 연기 유지. 소영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진짜 감정이 자신의 계획을 흔들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어.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해.
너의 복수는 반드시 완성할 거야. 그렇게 복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고 준호의 의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소영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친구 강민석에게 도움을 요청해 집안에 몰래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만약 내 의심이 맞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정말 믿고 싶지 않아. 소영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하지만 CCTV 영상을 통해 준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영이 태수에게 차를 건네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왜 이러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다. 그리고 이해한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준호에게 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가 준호를 사랑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화면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대화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회사 일을 핑계로 경남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12년 전 사고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직접 현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통영에 도착한 준호는 먼저 최민우의 사고가 있었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해안도로의 한적한 커브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근처 주민을 만났습니다. 혹시 12년 전에 이 근처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해 아세요? 최민우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참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민우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불쌍한 그 아이들. 아이들이요? 네, 민우 딸 은지와 그 친구 미란이. 둘 다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걸 지켜봤고 미란이는 그 모든 걸 함께 목격했죠. 두 아이 모두 완전히 망가졌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영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은지는 몇 년 후에 스스로.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미란이는 그 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지. 밝던 아이가 말이 없어지고 은지 죽고 나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준호는 지역 도서관을 찾아 옛 신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년 전 사고에 대한 상세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해자 박태수 56세, 피해자 최민우 45세 현장 사망. 동승자 최은지 15세, 김미란 15세 중상. 박태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다른 기사. 교통사고 피해자 딸 최은지 양 극단 선택. 유서의 미란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라도 꼭 끝내줘.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영은 김미란이었고 그녀는 죽은 친구 은지를 대신해서 복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소영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15살의 나이에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니. 집에 도착한 준호는 소영과 태수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미란, 이제 모든 걸 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통영에 가서 모든 걸 알아냈어. 넌 최은지의 친구 김미란이지. 그리고 12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있었어.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 난 김미란이야. 은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내게 거짓말을 했어?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2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그 사고 이후 은지는 완전히 변했어. 우울증에 시달렸고 밤마다 악몽을 꿨지. 그리고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미란아,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라도 끝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12년간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 일을 후회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너희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태수는 힘겹게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상자 안에는 매달 보내려 했던 보상금 기록, 최민우 가족에 대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참회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출소 후 매달 너희 가족에게 보상금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은지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거부했지. 그래서 이렇게 모아두었다. 미라는 상자의 내용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냥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니다. 나는 매일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너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온 것인지.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미란이 독을 차를 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신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태수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은행잎의 독성이 이미 그의 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두 사람은 급히 태수를 부축했습니다. 미란이 구급차를 불렀고 준호는 아버지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괜찮다. 이건 내 죄에 대한 벌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구급차가 올 거예요. 태수는 힘겹게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지에게도, 너에게도.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태수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는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위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준호와 미라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경찰에 자수할게.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준호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도 용서하셨잖아. 그리고 넌 이미 그만뒀어. 하지만 법은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양심도 날 용서하지 않아. 그 순간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하니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수의 병실에서 세 사람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준호와 미란에게 서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태수는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후 미라는 약속대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미수죄로 기소되었지만 자수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담긴 유언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후 준호는 태수의 유산으로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미라는 트라우마 상담사가 되어 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다와 책 서점에서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준호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번엔 진실만으로 사랑해보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매일 은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닌 그녀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비 같았습니다. 준호와 미라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수의 사슬은 끊어졌고 용서와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12년간의 긴 악몽이 끝나고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2년간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미란이 사랑을 통해 용서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복수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만이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